2015년 2월 영국 잉글랜드 웨스트 요크셔주의 경찰서로 20대 후반 여성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신고 내용은 남자친구가 망치로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고를 받자마자 곧바로 출동한 경찰들. 저희 화해했으니까 그만 돌아가셔도 돼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경찰이 남자친구 게리 사무엘의 집을 둘러보던 중 그들의 시선을 끈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거실 한켠에 핏자국이 묻은 수건들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심상치 않은데요? 아니 그러면 뭔가 범죄 현장을 은폐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그죠? 아니면 여자친구가 이제 폭행을 당했는데 네. 감싸주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아닌 척. 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은 게리의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 그런데 유독 한 곳이 도드라진 카펫에서 왠지 모를 수상함을 느낀 경찰들은 카펫을 들춰봤는데요. 그곳에서 지하실로 통하는 문이 발견됐습니다. 뭐야 이거 또. 그리고 숨겨져 있던 지하실 끝에는 정말 처참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We have for 곳곳에 뭐 고양이랑 개들이 있네요. all these dogs. 저 귀여운 애들을 왜 저렇게 해놨대? In the second cage is another husky puppy that is non-responsive. 이런 열악한 곳에 갇혀있던 동물들은 개 24마리와 고양이 8마리, 총 3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놀랍게도 이 집 주인인 게리 사무엘의 직업이 수의사입니다. 뭐야? 그는 길을 떠도는 유기견, 유기묘들을 데려와 자신의 수술 연습용으로 동물들의 목숨을 난도질했던 겁니다. 그리고 더 가슴 아픈 건 수술 중에 죽은 동물들을 지하실 구석에 내던져 놨던 건데요. 아니 수의사라고 하면 동물을 사랑해서 아픈 동물들 치료해주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진 거죠? 아니 뭐 수의사가 아니더라도 저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 두 사람은 동물 학대 혐의로 체포됐는데요. 하지만 끝까지 이 게리는 여자친구가 자기가 키우던 애들을 챙기지 않은 거예요. 전 치료를 해준 거라니까요. 자신의 악마 같은 소행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영국 언론들은 충격적인 수의사의 두 얼굴에 대해서 보도했고요. 그리고 수의사 게리에게는 동물 학대 혐의로 집행유예 12주형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집행을 유예한 것은 좀 가벼운 처벌 아닌가 싶네요. 그러게요. 손방망인데요. 그리고 다행히 지하실에서 발견된 개와 고양이들은 동물협회에서 좋은 주인들을 찾아 입양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네. 가깝지만 가장 먼 곳이기도 한 북한. 그런데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도 암암리에 퍼져나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역대급 연쇄살인이 있습니다. 함경남도 신포시에 살고 있는 40대 박명식 씨. 그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년째 차도를 보이지 않는 간경화. 유명한 의사를 찾아도 백방수소문에서 좋다는 약을 써봐도 점점 더 짙어만 가는 병세. 그런데 옛날에 용한 점쟁이를 알아. 아주 점을 똑대기 잘 보더라고. 우연히 듣게 된 직장 동료의 말. 박명식 씨는 결국 그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내 간경화가 너무 심해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제발 살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라요. 사람의 간을 먹어야 그 간경화가 나. 그리고 젊은 사람의 간일수록 더 좋지. 박명식은 그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하지만 병세가 점점 더 심해지자 어차피 죽을 바엔 점쟁이 말대로 해보기라도 하자! 라는 17세기, 결심을 하고 19세기야. 합니다. 1990년 4월 그는 농촌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잠든 한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준비한 흉기로 급소를 공격합니다. 과연 그는 살인에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했으면 좋겠다. 며칠 뒤 심하게 훼손된 한 학생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렇습니다. 간이 없는 시신이었죠. 며칠 후 그는 20대 여성을 또 살해. 그 뒤 6개월 동안 무려 10건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기가 살자고. 하지만 결국 그의 엽기 행각은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그때도 그는 13번째 살인을 저지르던 중이었습니다. 그에게 붙잡힌 학생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살인범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주민들이 힘을 모아 도망가던 박 씨를 붙잡는 데 성공한 거였죠. 결국 그해 10월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아 얼마 뒤 사형을 당했고요.
점쟁이 역시 약 15년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자, 1997년 5월 27일 새벽 일본 고베시 스마고 중학교 정문 앞에서 발견된 시신. 칼로 근 X자 모양의 상처가 있는 눈과 귀까지 찢어진 입까지. 그런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요. 피해자가 고작 11살 초등학생이었다는 겁니다. 저 천진난만한 아이가 저 어린아이가 보통 그렇게 상처가 남아있으면 원한 관계일 경우가 많거든요. 무슨 원한이 있겠어, 전화에. 전화에 무슨 원한이 있었겠습니까? 그러게요. 자,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살인범은 찢어진 피해자의 입에 자신의 닉네임 사카키바라 세이토와 경찰을 향한 도발적인 메시지까지 남겨놓았습니다. 자, 게임이 시작됐다. 우둔한 경찰들아, 나를 잡아봐라. 어머, 나는 사람을 죽이는 게 유쾌하다. 사건의 잔혹성 그리고 도전장까지 보내는 대범함 때문에 경찰에서는 범인을 건장한 30, 40대 남성으로 예상을 하고 수사했는데요. 자, 그런데 사건이 발생한 한 달 뒤인 6월 28일 범인이 검거되자 일본 열도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어지고 맙니다. 그 이유는 범인은 바로 피해자의 시신이 놓여있던 중학교의 평범한 재학생 14살 아즈마 신이치로였기 때문입니다. 뭐야? 자, 그런데 범행 조사 도중에 더욱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집니다. 체포 후 순순히 범행을 자백한 아즈마는 원래 교문에 걸어두려고 했는데 이게 자꾸 떨어져서 앞에 두고 온 거예요.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이코패스. 뿐만 아니라 취조 도중 추가로 밝혀진 범행들. 2, 3개월 전부터 4명의 초등학생들을 이유 없이 망치로 때리거나 칼로 찔렀고요. 일이야. 심지어는 살인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일본 국민들이 더 격분했던 건 당시 일본의 소년법상 형사처벌 대상 나이가 16세였기 때문에 14세였던 아즈마는 그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고요. 정신과 치료를 위해 관동의 의료 소년원에 수감이 됐던 겁니다. 그리고 7년 후인 2004년에 퇴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즈마는 일본 열도를 다시 한번 또 큰 충격에 빠뜨리고 맙니다. 2015년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한다며 수기를 출판한 겁니다. 자, 수기를 통해 범죄 당시 잔혹한 행위 묘사와 자신의 살인에 대한 정당성을 줄줄이 늘어놓아 피해자 유족들은 또다시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입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최근 발행 2주 만에 누적 판매 부수 15만 부, 매출 종합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고 하네요.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살인, 일본판 악마를 모았다였습니다. 영국 하트퍼드셔 보빙던의 작은 마을, 평화로운 이 마을에 갑자기 원인 모를 병이 번지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경련과 마비 증상으로 하나 둘 쓰러지기 시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결국 사망자까지 나오고 맙니다. 그런데 이때 이 마을 사진기 부품 회사에서 일하는 한 남자가 수사에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데요. 사람들의 증상을 보니 탈륨 중독으로 보이는데요. 탈륨에 중독되면 구토나 경련이 일어나거든요. 자, 놀랍게도 그의 증언은 사건의 실마리를 푸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점을 그리고 그를 수상하게 여기는데요. 자, 왜냐하면 일반인이라면 도무지 알 수 없는 화학 지식을 줄줄이 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뒷조사를 시작한 수사팀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냅니다. 이 모든 건 그가 설계한 살인 계획이었던 겁니다. 근데 아까 한 기자님이 탈륨 그랬잖아요. 네네. 탈륨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단서가 된 거예요. 우리 모르잖아요. 탈륨이 뭔지. 일반 사람 모르는 거죠. 자, 맹독 물질인 탈륨을 커피나 차에 탄 뒤 사람들에게 태연한 표정으로 권해왔던 겁니다. 와. 그리고 결정적으로 경찰은 그의 집에서 탈륨을 비롯한 각종 독극물과 독약 실험을 소상히 기록한 일기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건 또 뭐 하는 사람이에요? 자, 독극물 살인범이었던 그의 이름은 그레이엄 영. 자, 그런데 그의 범행은 꽤 어릴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 다른 과목은 거의 낙제에 가까웠지만 그는 고작 14살의 나이에 독학만으로 대학원 수준의 화학 지식을 습득할 만큼 천재적인 두뇌의 소유자였습니다. 아, 이거 좋은 머리를 좋은 데 쓰지. 그러니까. 예, 그러던 어느 날 영국 런던 리스턴의 한 교실에서 의문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점심으로 샌드위치를 먹은 학생들이 잇따라 복통을 호소하더니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졌는데요. 자, 그런데 이 모습을 지켜보던 그레이엄 영은 자신의 일기장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안티몬 타르타르 산염을 0.01g 섭취하면 인간은 복통을 일으킨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는 친구를 상대로 독국물 안티몬 타르타르 산염의 치사량을 실험을 했던 겁니다. 세상. 자, 그리고 1962년 15살이 되던 해 그레이엄의 의붓 어머니가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는데 아, 이러지 말지. 어머니 또한 그레이엄 영의 독약 실험 대상이었던 겁니다. 결국 그레이엄 영은 살인 미수 혐의로 투옥됐지만 정신 이상 진단으로 정신병원에 위탁됐고요. 9년 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그가 자, 이번엔 영국 보빙던 마을에서 마을 사람과 또 회사 동료들을 대상으로 또다시 독극물 살인 사건을 계획 실행을 했던 겁니다. 완치된 게 아니네. 왜 완치 판정을 내는 거예요, 도대체? 뭔가 연기를 한 거죠. 자, 이로 나가려고. 결국 종신형을 선고받은 그레이엄 영. 하지만 1990년 8월 42세의 나이에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2005년 10월 일본 시즈오카. 자신의 블로그에 일기를 쓰기 시작한 한 여고생. 어제부터 어머니의 상태가 나쁘다. 전신에 발진이 일어나고 특히 얼굴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 어머니가 2, 3일 전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거의 움직일 수 없게 됐다. 자, 언뜻 보면 투병 중인 어머니의 건강 상태를 이렇게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뭐야, 너무 무섭다. 자, 일기는요. 단순히 일상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바로 살인 일지였던 겁니다. 자, 여기서 또 나옵니다. 네. 독극물인 탈륨을 컵안에 발라서 친어머니를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 과정을 이렇게 블로그에 기록해 둔 거였습니다. 아이고야. 자, 이렇게 끔찍하고도 주도 면밀한 살인 계획을 세운 소녀는 16살의 여고생. 선생님과 주변 친구들은 그녀를 그저 얌전하고 또 성실한 우등생으로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범행 동기를 묻는 질문에 이 소녀는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전 그냥 화학 실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녀의 내면은 잔혹한 악마의 모습이 숨어 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일본 열도를 경악하게 만든 또 하나의 사실. 체포 당시 그녀의 방에 앞서 소개를 해드렸던 영국의 연쇄살인마 그레이엄 영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는 거. 아유, 따라했고 모방범죄구나.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탈륨이라고 하길래 네. 어떻게 저렇게 동일한 우린 들어보지도 못한 독극물이 그러니까. 2번 나오나 했더니 존경하는 사람이었군요. 모방범죄. 별걸 다 존경하네.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동쪽으로 약 400km 떨어져 있는 니즈니 노브고르드주. 이곳에 사는 46세 아나톨린 모스크빈. 그는 무려 13개 언어를 구사하며 특히 고문헌 해석에 밝아 10권이 넘는 러시아 역사책을 집필한 저명한 학자였습니다. 훌륭한 사람인데요. 그런데 그에겐 정말 특별한 취미가 하나 있었으니 아빠가 머리 빗겨줄까? 올가, 오늘 생일이지? 우리 파티하자. 바로 여자 인형을 수집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2011년 어느 날 아나톨린의 아파트를 우연히 방문한 부모님은 방을 가득 채운 물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온 방에 가득 찬 인형들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때 밝혀진 정말로 충격적인 사실. 뭐예요? 당시 그의 집을 가득 채운 인형은 뭔데? 미라화된 여아 시체였던 겁니다. 사람 시체요? 게다가 이 시체들은 무려 29구나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어머, 웬일이야. 자, 낮에는 존경받는 역사학자로 또 밤만 되면 추악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매일 밤 동네 공동묘지를 파헤친 그는 그때마다 붕대와 약품을 이용해 미이라처럼 만든 뒤 어머머. 다시 또 여기에 드레스를 입혀서 전시해 놓았던 겁니다. 엽기다. 자, 무려 이 엽기 행각은 10년 동안 지속이 됐고요. 그가 무덤에서 꺼낸 여아 시체만 무려 159. 아니, 진짜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이게 부모들이 생각해요. 이게 네. 말이 되냐고요. 나는 그 가족들이 정말 걱정돼요. 자, 러시아 전역은 물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 자, 너무나도 엽기적이어서 그 누구도 선뜻 영화로 제작하지 못해왔던 게 아닐까요?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살았던 영국의 한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그들이 택한 건 죽음이었습니다. 1982년부터 주말이면 어김없이 영국의 B 정신병원을 찾았던 영국의 저널리스트 마저리 윌리스. 그녀는 8, 90년대 영국 전역을 큰 충격에 빠뜨린 쌍둥이 자매 준과 제니퍼를 인터뷰하기 위해서 병원을 종종 찾았던 건데요. 그러던 어느 날 마저리를 본 쌍둥이 동생 제니퍼는 의미심장한 말을 건넵니다. 마저리, 전 죽어야 해요. 왜냐하면 준과 저는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제니퍼는 대체 왜 이런 말을 했던 걸까요? 1963년 베네수엘라 북동쪽 카리브해에 위치한 작은 섬나라 바베이도스 출신 오브리와 글로리아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일란성 쌍둥이 준과 제니퍼를 품에 안게 됩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꿈꾸며 영국의 남서부에 위치한 웨일스로 이사하게 되죠. 하지만 사랑만 받으며 자라도 모자랄 유년 시절 준과 제니퍼는 주민들의 차가운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결국 쌍둥이 자매는 마음의 문과 말문까지도 닫아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미스테리한 일은 준과 제니퍼가 나누는 대화는 부모님을 포함한 그 누구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아니 뭘 무슨 말로 하길래 서로 다른 사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들만의 뭐 언어를 개발한 거. 오늘 개발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지만 몸짓과 함께 영어를 상당히 빠르게 스타카토식으로 구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자매를 두고 침묵의 쌍둥이, 악마의 쌍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 우리 심심한데 소설 하나 써볼까? 목표 없는 삶을 살아가던 자매는 함께 글을 써보기로 합니다. 장르는 범죄 스릴러물. 그런데 문제는 이야기로만 그친 게 아니라 실제 범행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것이죠. 1981년 절도와 함께 건물 3곳의 방화를 저지른 준과 제니퍼는 1982년 18살의 나이로 법정에 선 뒤 정신병원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신병원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합니다. 각자 독방을 쓰던 제니퍼와 준은 매번 서로 입이라도 맞춘 듯 한 명은 굶고 한 명은 과식하고요. 똑같이 괴상한 자세로 앉아있기까지 한 건데요. 게다가 이런 미스테리한 행동을 수차례 반복하게 이릅니다. 와 아니 어떻게 그렇게 같이 똑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서로 다른 방에 있고. 그러니까 미스터리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29살이 되던 1993년 3월 준과 제니퍼는 시설을 옮기게 됩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동생 제니퍼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요. 안타깝게도 심장 발작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아까 자매가 기자에게 했던 말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마저리, 전 죽어야 해요. 왜냐하면 준과 저는 그렇게 약속했거든요. 준과 제니퍼 둘 중에 한 사람은 죽어야 한다는 약속. 그런데 정말 동생 제니퍼의 죽음이 예정돼 있었던 걸까요? 당시 언니 준은 동생의 죽음에 그 어떤 애도의 표현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난 해방된 거야. 제니퍼가 나를 위해 삶을 포기했어. 라고 일기장에 기록을 남겼다고 이게 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도대체? 아니 그럼 그 자살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지, 뭔가 이게 둘이 나눠져 있던 걸 하나로 약간 합친 기분은 안 들어요. (1994년 10월에) 발생한 미국 전역을 뒤흔든 유괴 사건. 두 아들을 눈앞에서 잃은 엄마는 급기야 방송에 나와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Whoever has my children, 말을 어렵게 이어가고 that 계세요. they please bring them home. 자,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3살 된 마이클과 14개월 된 알렉스를 차에 태우고 교차로 빨간불에 멈춰서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던 수전 스미스. 자, 그런데 갑자기 총을 든 흑인 남성들이 나타나 수전을 차에서 끌어내렸고요. 어린 두 아들이 타 있는 채로 차를 탈취해 갑니다. 자, 수전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요.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됐는데요. 마침내 실종 9일 만에 두 아들을 찾게 됩니다. 다행이다. 하지만 이미 깊은 호수에 빠져서 그 둘은 익사한 상태였습니다. 아유 뭐야. 자, 그런데 범인이 잡히자 미국 전역은 분노로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범인은 바로 엄마 수잔 스미스였기 때문에.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소름 돋아. 아니 그럼 중간에 도둑은 뭐예요? 차 도둑은?
교차로에서 빨간불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강도들이 나타났고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자, 경찰은 바로 이 증언을 통해서 수상한 점을 느꼈고요. 곧바로 수잔을 추궁해 결국 자백까지 받아냈습니다. 수잔이 증언했던 교차로 신호등은 감응 신호로요. 다른 차도의 차량을 감지해서 빨간불로 바뀌는 신호등이었기 때문에 수잔이 서 있던 차도가 증언대로 빨간불이었다면 다른 차도의 차량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였죠. 빨간불에 섰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거죠. 네. 자, 역시나 조사 결과 수잔이 직접 마이클과 알렉스를 자동차 좌석에 묶어 호수를 향해 굴러가도록 했었던 거였는데요. 자, 근데 그 이유가 더 기가 막힙니다. 사실 수잔은 남편 데이비드를 두고 불륜을 저질렀는데 내연남인 톰이 아이를 원하지 않자 그와의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냥 진짜. 정말 이게 욕이 나오죠. 욕이 나오네 이거. 욕설이 그냥 나오죠. 결국 그녀는 1995년 두 아들을 살해한 죄로 종신형을 선고받고 지금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라고 합니다. 사이비 종교의 실상을 다루며 시청자들을 오싹하게 만든 OCN 스릴러 드라마 구해주어. 여기 구해주어보다 더 잔혹하고 더 끔찍한 실제 사건이 있습니다. 2012년 3월 멕시코 소노라주 황급히 경찰서를 찾아와 10살 아들이 실종됐다며 울부짖는 한 부부. 그런데 얼마 후 경찰은 실종된 아이가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봤다는 목격자를 찾게 되는데요. 그의 증언은 아주 끔찍했습니다. 여러 무리의 사람들이 실종 아동의 목을 자른 후 혈관을 통해 흘러나오는 검붉은 혈액을 빈 통에 모으고 있었다는 겁니다. 미치겠다.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그들의 은신처를 급습합니다. 그런데 경찰은 눈앞에 펼쳐진 괴기스러운 상황에 당황하고 마는데요. 남루한 행색의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해골을 향해 기도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해골은 산타 무에르테라고 불리는 죽음의 성녀로 최근 멕시코 빈민층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오컬트 종교였는데요. 산타 무에르테의 일부 맹신자들은 죽음의 성녀에게 더 많은 구원을 받기 위해 제단에 바칠 소중하고 귀중한 재물을 찾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눈을 돌리게 된 것이 바로 인간의 피였습니다. 아, 남을 왜 죽여요? 그냥 피가 뭐 자기 그만. 이거 진짜 나 진짜 너무 화가 나네. 이 교단의 간부들은 죽음의 성녀를 모시는 제단에 모여 곳곳에 촛불을 켜고 살아있는 소년의 목을 잘라 혈액을 모은 후에 제단 주변에 뿌리며 자신들의 염원을 이루어달라는 의식을 치른 겁니다. 그런데 제단 주위에 퍼진 혈액의 흔적을 조사하던 경찰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발견하게 됩니다. 실종된 소년 이외에 다른 혈액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 처음이겠어, 그게. 조사 결과 살해당한 아이는 세 번째 희생자로 2009년엔 10살 소년, 2010년엔 55세 여성을 죽음의 신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이후 경찰은 이 사건에 연루된 8명의 교단 간부들을 모조리 체포했고요. 결국 이 끔찍한 살인 사건은 막을 내리고 맙니다. 비뚤어진 믿음이 낳은 끔찍한 살인 사건. 사이비 종교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한편의 스릴러가 탄생되지 않을까요? 인도 북부에 위치한 하리아나주. 이곳에 살고 있는 53살의 수니타 데비는 아주 섬뜩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눈앞에 발생한 강한 불빛에 놀라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이 누군가에 의해 그녀의 머리카락이 모두 잘려난 겁니다. 뭐야? 그리고 이틀 뒤 이웃인 아샤 데비 역시 수니타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짧은 찰나의 순간에 범인은 욕실에 들어와 아샤의 의식을 빼앗고 머리카락을 자른 뒤 마치 겁을 주듯 바닥에 던져놓고 유유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내가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 하는 거야 라는 느낌을 받았겠죠. 머리만 자르고 봐주는 거야? 이거도 아니고. 그 순간에 진짜 오만 생각 다 들었겠다. 그렇죠. 이에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 다행히 피해자들이 아득한 의식 사이로 범인의 모습을 기억해 드디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밝은 색깔 옷을 입은 노인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본 범인은 젊은 여자였다고. 범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엇갈린 증언, 그리고 하리아나주를 기점으로 인근 라자스탄주, 수도인 델리에서도 이 기이한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점차 범행이 확대되자 주민들 사이에선 범죄 조직의 소행이다. 주술사가 저주를 내린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직접 자경단을 꾸려서 유령 이발사를 찾는다며 흉기로 무장한 채 낯선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유령 이발사의 정체. 과연 실체가 있는 걸까요? 1906년 멕시코의 포르피리오 디아스 대통령은 태평양에 위치한 무인도 클리퍼든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기 위해 섬에 등대를 건설하고 책임 장교인 라몬 아르노를 필두로 13명의 군인과 아내 그리고 하인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클리퍼든 섬을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해 많은 땀을 흘렸고요. 그 결과 1914년 섬의 주민은 무려 100여 명으로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1910년에 멕시코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들을 섬으로 보낸 포르피리오 디아스 대통령이 사임됐고요. 이윽고 섬의 정착민들을 방치, 나몰라라 하게 됩니다. 버림받은 처지가 된 주민들, 결국 영양 부족으로 괴혈병을 앓으며 하나둘 목숨을 잃기 시작했고요. 식량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나간 책임 장교와 섬의 남자들은 카누가 침몰해 모두 사망하고 맙니다. 이제 클리퍼든 섬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모두 여자들과 아이들뿐.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 등장한 한 남자. 무리와 떨어져 홀로 절벽 아래 오두막에 살았던 등대지기 빅토리아노 알바레즈였습니다. 이때부터 유토피아를 꿈꾸던 클리퍼든 섬은 지옥의 섬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빅토리아노는 섬의 왕을 자처하며 모든 여자를 성노예로 삼았고요. 자신이 소지한 소총 한 자루만 남기고 다른 무기는 모두 바다에 버린 후 자신을 거역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빅토리아노는 책임 장교의 아내였던 엘리시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엘리시아는 굶어 죽던 아니면 빅토리아노에게 죽던 죽게 되는 건 매 한 가지다. 결혼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한 뒤 빅토리아노가 방심한 사이 남겨진 사람들과 함께 도끼와 망치로 그를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해안선 너머에 있는 미국 상선 요크타운 호가 이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결국 엄마와 아들 페드로는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 이탈리아 남부의 한 마을, 운전 중이던 알로이시오 조르다노 씨는 음주 단속 경찰을 만나게 됩니다. 잠시 저 검문 있겠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떨리는 눈빛의 조르다노. 그런데 그때 여기요. 저 뒷좌석의 아이는 누굽니까? 아들인가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조르다노. 결국 조르다노는 경찰과 함께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경찰은 그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아, 뭐냐 또. 온 집안은 쥐와 벌레로 들끓었고 심지어 화장실도 플라스틱 양동이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지옥 같은 곳에 온몸이 찢기고 멍든 채 묵혀있는 여자와 날로 보이는 어린 소녀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아, 이게 뭐야 또.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전체를 큰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 지난 11월. 얼마 안 됐네요. 지난 11월이요? 그렇습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탈리아 남부 지젤리아 근처의 한 시골 마을에 루마니아 출신의 19세 소녀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이 소녀가 찾은 일자리는 불치병을 앓고 혼자 사는 한 부인의 간병인 자리. 하지만 부인의 병색은 점점 악화되어 갔는데 그런데 그때 오랜 시간 집을 떠나 있던 부인의 남편 알로이시오 조르다노 씨가 돌아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인은 남편이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세상을 떠났는데요. 간병인 소녀에게 조르다노 씨는 당분간 지낼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도착한 곳은 털어빠진 오두막집 앞. 이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소녀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조르다노 씨에게 그대로 감금당하고 맙니다. 조르다노, 그의 정체는 알고 보니 여성 유괴 및 성폭행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풀려나 집을 오랜만에 찾아왔던 남자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19세 소녀가 29이 될 때까지 무려 10여 년이나 흘러서야 세상에 알려진 지옥. 한 남자의 비뚤어진 욕망으로 짓밟힌 한 소녀의 10년. 그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겁니다.
2011년 9월 어느 날 리양시의 한 경찰서로 한 여성이 뛰쳐들어옵니다. 살려주세요. 지금 지하 감옥에서 탈출했어요. 거기에 다른 여자들도 더 있어요. 여자와 함께 급히 찾은 인근의 한 아파트. 평범해 보이는 아파트 외관과는 달리 지하에는 감옥으로 개조된 지하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곳에 3명의 여성이 갇혀 있던 겁니다. 저렇게. 그렇게 그녀들의 존재와 함께 2011년 중국을 경악해 만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피의자 혐의는 고의 살인, 강간, 집단 매춤, 불법 감금, 마약 제조, 음란물 유포 등입니다.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단 한 사람. 그의 이름은 리하오. 리양시 품질 및 기술 관리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던 건데요. 그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늘 평판이 좋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완벽한 모습 뒤에 가려진 엽기 행각들. 아내에겐 야간 업무를 한다며 집을 나선 뒤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지하 감옥.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납치한 여성들에게 폭행과 강간을 일삼았고 그러던 2011년 9월 많은 돈이 필요했던 리아오는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시켰는데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한 여성이 탈출했고요. 경찰에 신고하며 그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인간의 탈을 쓴 짐승. 이 말이 그냥 딱 맞는 인간이네요.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될 잔혹한 양면성, 완벽한 공무원의 이중생활이었습니다. 캐나다 세일리시 해안의 제다이아 섬을 찾은 한 가족. 천혜의 자연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비명소리. 이 가족이 발견한 물체의 정체, 말 그대로 잘린 발이었습니다. 당시 제다이아 섬을 찾은 가족이 발견한 운동화는 양말을 신은 남성의 오른발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일주일 후 인근의 가브리올라 섬에서도 또 다른 남성의 오른발이 발견되더니 무려 12년 동안 운동화를 신은 잘린 발이 18개나 발견되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더 의아하고 미스터리한 점은 발견된 발은 딱 복숭아 뼈 위치까지 잘려져 있었으며 운동화를 신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아우, 웬일이에요. 이게 우리 저 한강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숭아 뼈까지만 잘린 진짜 너무 무서운데요? 운동화 신는 발들이 막 18개가 발견됐다고요. 오, 어머, 다리도 못 건널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디서 온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결국 캐나다 연방 경찰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잘린 발들이 혹시나 근처에서 풍랑을 맞은 어부나 여객기 사고의 희생자라고 추정해서 일일이 DNA 조사도 해봤지만 대부분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매년 잘린 발이 나타나는 공포의 해변. 영화한다면 캐스팅하시겠습니까? 행방불명된 등산객을 찾기 위해 홋카이도 다이세트 산 위를 날던 경찰 헬리콥터. 순간 기묘한 문양을 발견합니다. 그 문양은 바로 SOS라고 쓰인 구조 문자였죠. 그리고 실종된 등산객이 무사히 구조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쉰 그 순간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 SOS 문자를 쓴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또 다른 실종자를 찾기 위해 산속을 샅샅이 뒤진 경찰. 그러던 어느 날 SOS 문자 인근에서 유골의 파편과 카세트 테이프, 소형 녹음기가 든 가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 속에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들려오는 건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 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경찰은 유골과 유류품을 테이프 속 남자의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의외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유골의 신원이 여성이었던 거죠. 어머, 남자 아니었어? 게다가 벼랑 위에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저 다급한 외침. 하지만 SOS 문자 인근 그 어디에도 벼랑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행방불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고요. 결국 두 연인의 신원을 확인해냅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건이 해결되면서 경찰은 유가족에게 유류품을 전달하는데요. 그런데 이 목소리는 우리 애가 아니에요. 뭐야, 또. 테이프 속 목소리는 행방불명된 남자가 아니라는 거였죠.
뭐야 또? 나오는 사람 몇 명이야? 결국 정체를 알 수 없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수사는 또다시 미궁에 빠지는데요. 지금까지 일본 최대의 조난 미스터리로 불리는 이 사건. 과연 그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2016년 3월 조업에 나선 필리핀 어부 크리스토 에스카르테는 돛이 부러져 있는 수상한 요트를 발견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수색에 나섰는데요. 놀랍게도 배 안에선 미라 상태로 변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오, 정말 진짜 백골이 됐어. 기이하게도 책상에 엎드린 채 그대로 굳어버린 남성의 시신. 대체 그는 누구이며 어떤 사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발견이 된 걸까요? 경찰의 확인 결과 죽은 남성은 59살의 독일인 만프레드 프리츠 바이오라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부검 이후에 밝혀진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죽은 지 고작 7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저렇게 될 수가 있어요.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요. 건조한 바닷바람, 뜨거운 온도, 그리고 소금기가 섞인 공기가 그를 단 7일 만에 완벽한 미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는 왜 혼자서 이 험한 바다에 나서게 된 걸까요? 만프레드는 아내인 클라우디아와 함께 요트를 타고 전 세계 곳곳을 여행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두 사람은 안타깝게도 이혼을 했다고 합니다. 더 안타깝게도 2010년엔 아내가 암으로 사망을 하고 맙니다. 하지만 아내와 헤어진 뒤에도 쓸쓸히 혼자 항해를 계속했던 만프레드. 그리고 2009년 그는 결국 실종이 됩니다. 그런데 미라게 된 남자 곁에 남겨진 마지막 메모가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우리는 지난 30년간 같은 길을 함께 걸었다. 그런데 어떤 힘이 우리를 갈라놓았고 당신은 떠났다. 마치 사망한 아내의 죽음을 아는 듯한 메시지를 남긴 거죠. 죽는 순간까지 아내를 추억했던 항해사 만프레드. 대체 그는 아내와 헤어진 7년간 어디를 그토록 헤매고 있었을까요? 33년 전 가슴 아픈 사건이 일어났던 그 현장.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 관문 역할을 해온 김포국제공항입니다. 1986년 가장 큰 스포츠 행사인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당시 공항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상황이었습니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이 오가는 승객들로 분주했던 공항 청사. 그런데 국제선 5번 출입구와 6번 출입구 사이에 있었던 스테인리스 쓰레기통에서 갑자기 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이 폭발로 인해서 일가족 4명과 당시 공항관리공단 직원 1명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현장을 수사한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시 폭발은 수류탄 무려 7개와 맞먹는 폭발력을 지닌 것으로 추정. 자, 그런데요, 당시 사고를 두고 경찰은 물론 국가안전기획부, 보안사령부까지 합세해 수사를 했지만요. 모든 수사력을 동원했지만 아시안게임을 앞둔 상황이라 단서가 너무 부족합니다. 라고 발표했고요. 결국 이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 잊혀져 가던 이 충격적인 사건의 범인을 집요하게 쫓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마이니치 신문사 무라타 노부이코 기자였습니다. 그는 무려 23년이 지난 2009년 3월 자신이 쫓은 진실을 세상에 알렸는데요. 사건의 배후 조종자는 고 김일성과 김정일. 범행을 지휘한 것은 무슬림 테러리스트 아부 니달로요. 청부 테러리스트로 악명 높은 아부 니달이 북한과 손을 잡고 김포공항 폭탄 테러를 벌였다는 사실을 동독 정부기관 슈타지의 비밀 기록을 통해 밝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김포공항에 잠입해 테러를 벌인 과정이 상세히 설명돼 있었는데 하지만 안타깝게도 초동 수사가 너무나 미흡했고요. 그날의 진실은 다시 어둠 속에 가려졌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 아이의 사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방을 알 수 없는 일본 3대 실종 사건으로 꼽히는 마츠오카 시냐의 사진입니다. 단 20초 사이에 일어난 실종 사건. 지금부터 재조명하겠습니다. 20초. 1989년 3월 7일 당시 4살이던 마츠오카 시냐와 그의 가족들은 외할머니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쿠시마현에 있는 친척집에서 하룻밤을 보냅니다. 자, 시냐는 아버지와 형제들 그리고 사촌들과 함께 짧은 산책을 나섰다 돌아오는데요. 하지만 좀 더 산책하고 싶은 눈치의 시냐. 시냐, 그러면 아빠가 동생을 엄마에게 맡기고 올게. 라며 현관 기둥 앞에 시냐를 잠시 세워두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빠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20초. 그런데 그 잠깐 사이에 시냐군이 이미 사라져버렸던 겁니다.
그 즉시 가족들은 집 뒤편의 야산과 동네 곳곳을 뒤졌지만 신야를 찾을 수 없자 납치라고 생각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결국 경찰부터 지역 주민들까지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이 동원, 샅샅이 수색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성과가 없었습니다. 뭐야? 자, 그로부터 6년 뒤인 1995년 일본 T 방송사에서 실종된 신야를 찾기 위해 생방송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방송 종료 5분 전 한 통의 미스테리한 전화가 걸립니다. 나는 가와사키에 사는 하야시라고 합니다. 익명만 보장해 준다면 신야의 행방을 제보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진행자였던 와타나베 마리 아나운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가와사키시에 사는 시상 신야의 행방을 알고 계신다고요? 뭐 하는 거야? 예, 정말. 뭐 하는 거야? 예, 정말 한석준 아나운서 같은 모습이 아닐 수 없네요. 저는 중요한 건 잘 실수하지 않아요. 이분은 잘 까먹어서 저런 짓을 안 해요. 자, 이에 당황한 제보자가 전화를 그냥 끊어버렸고요. 당연하지. 끝내 전화는 걸려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사건이 발생한 지 어느덧 지금 30년이 흘러갔습니다. 찰나의 시간 20초.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신야의 행방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안타까운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1957년 2월 2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거리 이곳에서 의문의 상자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상자 속에는 불과 7살이 안 돼 보이는 한 소년이 처참한 시신이 되어 들어있었습니다. 어린 소년의 몸에 남겨진 끔찍한 상처, 심각한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직접적인 사인은 치명적인 머리 부상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소년의 머리를 수차례 내려친 거죠. 이토록 극악무도한 살인 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은 즉각 비상태세에 돌입, 소년의 신원을 밝히는 데 주력합니다. 하지만 이 소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야, 이것도 뭐지? 그리고 현장에서 발견된 상자와 담요, 또 소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모자의 판매처와 제조사까지 추적했지만 단서를 얻는 데는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이 사건은 The Boy in the Box, 상자 속의 소년으로 불리며 미 전역에 알려지게 되는데요. 그때 결정적인 증언을 입수하게 됩니다. 자신을 M이라고 밝힌 한 여성, 그녀의 증언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우리 엄마가 돈을 주고 산 아이였어요. 그리고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그녀의 어머니에게 신체적, 성적인 학대를 받았으며 결국 욕조에서 어머니의 손에 살해됐다는 거였습니다. 재수사를 시작한 경찰. 그녀의 증언과 사건의 정황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검사 결과 소년의 오른손과 양발이 매우 오랜 시간 물에 노출되었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 거였죠. 결국 그녀의 어머니를 용의자로 지목한 경찰은 점차 수사망을 좁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안타까운 사실이 밝혀지고 맙니다. 증인이었던 M이 사실은 정신병력을 갖고 있으며 게다가 용의자의 이웃 주민들은 그녀의 집에 소년이 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증언한 거였죠. 또 뭐죠? 결국 차가운 시신으로 길가에 버려진 이 아이는 끝내 이름조차 밝히지 못하게 됐는데요. 1957년 7월 27일 필라델피아의 경찰들이 이 소년을 시립묘지에 안장하면서 천국에 있는 아버지신, 이 이름 모를 소년을 축복하소서라는 묘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2003년 6월 저널리스트 리암 셰프는 한 제보를 받게 됩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아이 아동 보호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에이즈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이 아동보호센터. 이곳은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감염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요양시설입니다. 제보를 받은 리암 셰프는 곧바로 아이 아동보호센터를 방문. 센터 측에는 자신을 직원의 가족이라고 소개한 뒤 직접 돌아보며 은밀하게 관찰 일지를 작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4년 1월 리암 셰프는 A4 용지 8쪽 분량의 보도를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올리면서 비로소 이 아동센터의 잔혹한 실상을 낱낱이 폭로합니다. 그가 작성한 기사에 따르면요, 이 아동보호센터는 1989년 설립 이후 2002년까지 생후 3개월에서 5살 사이에 영유아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에이즈 치료제의 독성과 내성 등을 검증하는 임상시험을 시행했습니다.
6개월 된 아기에게는 정상치의 2배에 달하는 홍역 백신을 투여. 약을 거부하는 아이들에겐 위벽을 뚫어서 직접 위에 약물을 투여하는 튜브 시술까지 강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약물 투여로 인해 심각한 부작용을 보였던 아이 중 대다수는 숨지고 말았습니다. 와, 이거 어떻게? 그런데 정말 분노가 치미는 일은 이곳에 수용돼 피실험자가 된 아이들 대부분은 고아로 뉴욕시의 아동보호청이 이를 묵인해 와. 실험이 강행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거는 낫진 않은 일이죠. 그렇죠. 그리고 세계 3대 제약회사인 G사와 P사 등 약품과 재정적 지원을 했고요. 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부 기관들까지도 대거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파문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에 크게 분노한 인권단체와 뉴욕 시민들은 매주 이 아동보호센터 앞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임상시험에 약물을 공급한 G제약회사는 미 당국의 인가하에 과학적으로 안전하게 시행된 실험이다라는 입장을 밝혀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어른들의 검은 악행들이 낱낱이 밝혀져서 아이들의 억울함이 하루빨리 풀리길 바랍니다. 2018년 6월 전 세계인들의 탄식을 자아낸 뉴스 키워드. 대리모만 33명. 아기를 판매한다뇨. 자, 2018년 6월 21일 제보를 받은 캄보디아 경찰은 푸놈펜의 한 가정집을 급습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엔 초기 임산부부터 만삭의 임산부까지 총 33명의 임산부가 있었는데요. 자, 중국인 1명과 캄보디아인 4명, 이 5명의 조직원들이 1년여간 수십 명의 여성을 산모로 고용해 대규모 대리 출산을 알선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 사건은 아기를 만드는 공장, 아시아 최빈국 캄보디아라며 전 세계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요. 저건 이제 사람이길 포기한 거죠. 예. 끔찍하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캄보디아 여성들에게 접근을 해서요. 일단 그 임신하면은 계약금으로 $500부터 줄게. 출산하면 이 몇 배를 주는 거 알고 있지? 이걸로 네 인생 필 수 있어. 아기를 낳으면 총 $10,000, 약 우리 돈으로 1,100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여성들을 꼬드겼다고 하는데요. 아니 그러면 이 대리모를 찾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공범이죠, 어떻게 보면, 그죠? 자, 푸놈펜 반인신 매매국의 커티 국장이 밝힌 바에 따르면요. 주로 중국인 부부들이었습니다. 2015년부터 중국의 한자녀 정책이 완화되면서 둘째를 가지려는 고령 부부가 증가했고요. 또 최근 불임률 증가 등으로 불법 대리 출산을 선택한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저건 엄연한 불법이고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후에 불법 대리 출산을 알선한 5명과 33명의 대리모들은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됐고요. 불법 대리 출산을 공모한 이들은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명 아기 공장이라고 불리는 악마의 속으로 생명을 유린당한 아기들. 부디 전 세계에 뻗친 불법 대리 출산이 조속히 근절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005년 광주의 모 특수학교에서 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이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하고 운영비를 횡령한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여전히 제2, 제3의 도가니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더 지켜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2013년 경기도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 직원들이 내부 고발을 위해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이 어렵게 목소리를 낸 이유,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이름이 무색할 만큼 이곳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사회 재활을 담당하는 직원 A씨는 장애인들에게 수시로 폭행을 가했는데요. 머리채를 잡고 뺨과 머리를 때리거나 몽둥이까지 이용해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아이, 반항도 무슨 못했을 나만- 거 아니에요. 이거 미친 사람이죠. 이렇게. 게다가 악마는 A씨 한 사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생활재활팀장이라는 또 다른 직원 B씨는 여성 장애인을 불러 추악한 성추행을 일삼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일부 직원들도 가세해 시설 장애인들의 인격을 잔인하게 짓밟았습니다. 시설 내에서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 장애인이 임신을 하자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강제로 사후 피임약을 먹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살인 아닙니까? 살인이죠. 살인이나 다름없습니다. 결국 2013년 내부 고발로 인해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가해 직원들을 징계했지만요. 하지만
악마의 손길이 멈추지 않고 여전히 학대와 인권 유린이 계속되자 결국 해당 재단의 이사장 및 고위 관계자들까지도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등으로 유죄를 선고, 결국 2016년 12월 A 장애인 시설은 폐쇄 조치됐다고 합니다. 시설을 폐쇄할 일이 아니라 눈 가리고 그 아웅이지 사람들에게 어떡해. 처벌을 네. 해야죠. 근본적인 대책이 좀 아쉽죠. 네. 네, 2017년 한 익명 네트워크에 올라온 글.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사는 9살 남자아이입니다. 입금하시면 바로 가능합니다. 뭐가요? 입양을 한다는 얘기예요? 뭘 한다는 얘기예요?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요. 독일 남서부 도시 프라이부르크에 사는 40대 여성 베린. 그녀는 7살인 친아들과 둘이 살다 남자친구 크리스티안과 재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뒤 부부는 함께 사업을 구상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업의 내용은 정말로 충격 그 자체. 자, 바로 베린의 친아들로 성매매 사업을 하는 것이었죠. 그럼 아까 그 입금하라는 게 그거예요? 그 글을 올린 사람이 바로 엄마였습니다. 친엄마. 네.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정말로 끔찍하게도 엄마의 매춘 광고에 소아 성애자들의 문의가 쇄도했고요. 엄마 베리는 악마들에게 친아들을 넘겼습니다. 낯선 남자들의 추악한 성적 학대에 어린 꼬마는 매일을 고통 속에서 신음했고요. 자, 7살 소녀는 그렇게 엄마 손에 이끌려 무려 2년간 60차례가 넘게 끔찍한 성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정말 너무 이건 너무 상상 이상인데. 아이의 성을 판매한 이 일은 소아성애자인 계부의 지시로 밝혀졌는데요. 그래서 집에서는 계부가 수시로 의붓아들을 성폭행을 해왔고요. 심지어는 그 행위를 모두 다 촬영을 해서 익명 네트워크에서 이걸 또 대규모로 돈을 받고 판매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떻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자,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영상을 우연히 본 사람들의 제보로 독일의 사이버 범죄 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고요. 그 결과 이 부부의 끔찍한 악행이 밝혀지게 된 거라고 합니다. 아 정말 그리고 다행히도 양부모에게 입양돼서 사랑으로 좀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이다. 지난 2017년 11월 SNS에 올라온 한 영상이 중국 전역을 대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게 심장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충격받을 것 같아. 할머니 아니에요? 어머머머, 칼이에요? 칼 들고 있어요. 위협해요. 왜 이래? 오, 사람 들이대. 벌벌 떠지잖아, 지금 할머니가. 2017년 9월 93살의 치매 노모를 둔 딸 인원주아는요. 자신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치매 노모를 돌봐줄 요양사를 구하게 됐고요. 요양사 로 샤오메이를 만나게 됩니다. 요양사야? 그런데 다정한 그녀의 모습에 안심한 것도 잠시. 오늘도 엄마가 잘 지내셨나 한번 볼까? 치매 노모 때문에 미리 설치해둔 CCTV 영상을 오랜만에 확인하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그 딸은. 확인했는데 저 영상이 나왔을 때 그 딸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좀 잘 모시고 싶어서 요양사를 고용한 걸 텐데 저러고 있으니 혼자 계시니만 못한 거 아닙니까? 못한 거죠. 오히려 못한 거죠. 저 영상을 확인하자마자 딸 원주아는 곧바로 엄마의 몸을 확인했습니다. 엄마의 안쪽 팔과 허벅지 또 온몸 군데군데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찍힌 CCTV 영상들까지 모조리 확인했는데요. 요양사 샤오메이가 치매 노모를 돌본 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았지만 영상에 찍힌 학대 모습만 무려 5건. 폭력뿐만이 아니라 노모의 배설물을 담은 바구니를 얼굴에 들이밀기까지. 아유, 저 어떻게 하지도 못하시고 저거 목 부분을 또 구타했어요. 공포에 질린 저 모습 보세요. 이게 웬일이니? 요양사 샤오메이는 학대 사실을 극구 부인. 하지만 그녀의 만행은 영상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결국 중국 공안에 의해 체포됐는데요. 그런데 정말 가슴 아픈 일은 이 샤오메이가 체포되던 바로 그날 원주안의 치매 노모가 세상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 살인 미수예요. 저 살인 미수예요. 그냥 학대가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저 혹시라도 저 CCTV를 안 깔아놨으면 그냥 멍만으로는 증거가 없었을 수도 증거도 있었어요. 없고 그냥 어머니가 노안에 몸이 좀 안 좋으신 것보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아서 저분이 그런 게 아니라. 이게 첫 번째 범행이었겠냐고. 그 전집에서는 안 걸린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식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이 요양사 샤오메이에 대한 재판은 현재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나약한 노인과 가족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녀. 반드시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 특종은 영상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온몸에 강제로 당한 문신으로 뒤덮여 있죠. 온몸이 성한 데가 없는데요? 손도 아까 손가락 하나, 마디 하나하나가 전부 멍든 것 같아요. 자, 2018년 6월경 모로코 중부의 한 마을에 퍼진 비명소리.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자, 길을 가던 17살 소녀 하디자를 덮친 두 남성은 그녀를 납치해 낯선 무리의 남성들에게 돈과 마약을 받고 팔아넘겼는데요. 10여 명의 남성은 그녀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고요. 그리고 마약을 투여해가며 수차례 성폭행까지. 그렇게 하디자는 낯선 남자들의 성고문 속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만 했는데요. 자, 한편 하디자의 집에선 영문도 모른 채 사라진 딸을 애타게 찾았고요. 그렇게 피 끓는 고통 속에 2달이 지난 어느 날 하디자는 낯선 길가에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몸과 마음은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는데요. 다행히도 바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범행에 가담한 15명 중 12명을 체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아, 그 여자는 원래 매춘부였어요. 자기가 원해서 한 거라고요.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자, 현재 이 12명의 재판은 진행 중이고요. 최종 판결은 아직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판결이 오래 가겠습니까? 저건 뭐 빼박이잖아요. 예, 엄벌에 쳐야죠. 아니, 뭐 매춘부면 저렇게 해도 돼요. 아, 정말. 뭐 할 수 있는 변명이라면 그밖에 없었던 거죠. 네. 17살 소녀 하디자의 납치극과 성노예 사건에 전 세계인들은 대분노. 이 온라인에서는 자, 우리는 모두 하디자다. 하디자를 위한 정의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일어났고요. 더불어 모로코 국왕이 향후 하디자의 치료 등 지원을 해야 한다는 서명 운동까지 벌였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요.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이러한 범죄들이 비단 하디자만의 상처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동 또 아프리카 지역에선 여전히 여성의 인권 유린이 심각한 상황인데요. 자, 부디 전 세계가 나서서 이제 우리의 소녀들을 지켜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교황은 자리에서 물러나라! 물러나라! 지난 8월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교황 퇴위 시위. 종교계는 물론 전 세계를 분노로 물들인 이 사건은 한 문서로 세상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 문서는 바로 카톨릭 아동 성학대 의혹 보고서. 미국 펜실베니아주 검찰 당국에서 구성한 대배심의 조사로 밝혀진 이 보고서는요. 약 300명의 신부가 무려 1000명이 넘는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신부가? 신부가요. 신부들은 신자인 소년들의 알몸을 촬영하고는 겁먹지 마세요. 이건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표현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변태적인 행위를 마치 성스러운 행위로 세뇌시켰고요. 또 다른 사제는 9살 소녀에게 성행위를 강요. 9살? 그리고 성행위 이후에는 정화해주겠다며 성수로 입을 닦아주기도 했답니다. 이런 사건들이 900쪽가량의 보고서에 빼곡히 적혀 있다고 합니다. 900쪽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문제가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해놓고 알고도 은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70년 동안 안 밝혀진 거예요? 쉬쉬한 거예요? 그 이유는 조직적으로 범죄가 은폐됐기 때문입니다. 만약 피해자들이 신고를 하면 교구에서는 문제 사제를 잠시 교정시설로 보냈다가 잠잠해지면 복귀시키는 등 일명 범죄 세탁을 반복했고요. 한편 피해자에겐 침묵을 강요하며 그들의 신고를 계속 무시해왔다고 합니다. 게다가 주미 전 교황 대사인 카를로 마리아 비가노 대주교가 카톨릭 보수 매체들에 보낸 11쪽짜리 편지, 이 폭로로 또 한 번 카톨릭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그 편지 속의 내용은 현 교황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연달아 밝혀진 카톨릭 성추문 사건을 사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제보. 어머, 그래서 이에 분노한 전 세계인과 종교인들이 교황의 퇴위를 촉구하며 책임을 물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지난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성학대와 같은 잔악 행위를 규탄하고 약자를 위협하는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연대와 속죄를 약속합니다. 라는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하지만 카톨릭 내에서 제기된 성학대 은폐 논란에는 침묵하겠습니다. 라고 답변.
지금까지도 성학대 은폐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많은 또 존경을 받았던 교황이 이를 알고도 묵인했다면 정말 너무 실망인데요. 10대 소년에서 어느덧 55세의 나이가 된 피해자 제임스 벤시클은 성직자들의 참혹한 범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영혼을 살인했습니다. 영원 한 구석에 구멍이 뚫린 채 살아가야겠죠.